예술과 예술론 마지막 편. 영혼의 반응 주체는 무의식이고 자아의 반응 주체는 의식이다. 예술은 고정관념으로 가람되지 않는다. 메이저리 그에 끼지 못한다고 하위 문화들의 예술성이 원천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이미지에 따라 예술, 비예술로 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성의 내포 유무로 판가름난다. 재즈이든 얼터너티브이든 힙합, 포크, 팝, 발라드 등의 외형이 아니라 그 곡이 듣는 이들의 영혼의 감동 여부에 따라 예술의 진위가 가려진다.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는 대중음악인데도 수많은 인간들의 자아는 물론 영혼의 일정 부분도 감동시키는 휴머니즘 세포를 지닌다. 루이 암스트롱의 울며의 재즈 원더풀 월드도 평등한 휴머니즘들이 별처럼 빛난다. 그러므로 예스터데이와 원더풀 월드는 대중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예술 저하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다이아나 아버스의 소풍 등의 사진들은 소외받는 이들의 그로테스크한 면면들을 애수의 네거티브로 포착해낸다. 그것은 그들만이 드러낼 수 있는 실존적 메타표라는 것을 다이아나 아버스는 보여준다. 어제 아체의 우두찬 파리드 골목을 보면 패배한 파리잔들의 미완성 혁명과 절망과 낡은 석회석 집들의 묘한 페이소스를 자아낸다. 그 온통 패배감 속에서 세네강은 여전히 푸른 빛으로 살아 움직이는데 그 장면은 아름다운 임종에서 역설적으로 희망을 보는 것 같아. 보는 이들의 영혼을 저절로 숙연하게 만든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춤이나 그림도 마치 유전자처럼 문명인들의 뇌리에 저절로 이식된다. 그들 토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본능처럼 녹아있는 율동이나 노래, 회화, 조소 등을 토해낸다. 그 본능들은 현대의 미학적 관점으로 평가를 받은 적도 없고 받기를 원치도 않는다. 그야말로 본능대로 자연과 영혼 그리고 전통에 의해 조성된 역사를 그냥 생활 속에서 실현하고 응용하고 동반하며 산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따라 산다 하는 천부적 본능의 꿈틀거림이 피아 모두의 영혼을 감동시킨다. 그러기에 그 소리나 기호들이 대정, 호평, 홍보 등이 전무함대도 그것은 완전한 예술이다. 예술 종류가 어떠하든 어떤 주관성이 다수 객관성들의 영혼의 진선미를 감동시킬 수 있는 요소를 지니는가, 단발적 자아만 터치하는가로 예술과 비예술은 판가름 난다. 이 땅은 지난 절대운주 시대의 암흑의 임금의 난초화가 현재 수천, 수억 원 호가하고 암흑의 대군의 글씨가 수천만 원이니
뭐 전체 국가원수의 글씨가 수천만 원이니 하는 이상한 일이 다반사로 벌어진다. 오류도 이만저만한 오류가 아니다. 차라리 그들은 정약술이라든가 정치술 등등 자기 정체성에 딱 들어맞는 정이나 처세, 정치술 등의 저술을 내놓아야 순리이다. 마키아벨리가 알파벳이나 라틴어, 게르만어를 멋들어지게 쓴 것이나 어설픈 장미꽃 스케치를 내서 그것을 예술이라며 구호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마키아벨리의 전술론이란 자신의 본질에 딱 들어맞는 아이템으로 승부를 한 덕분에 주체나 객체나 다들 인정하고 또 제값을 매기고 당당히 거래한다. 그 시공적 정당한 연계행위에 그들은 예술도 정치도 각각 구태에서 탈피해 문명권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단순히 고위 관료나 막강 권력자들 유명 인사라고 해서 그들의 글씨 난초와 같은 취미들이 초고가의 예술품이 되어 순수 예술을 교란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이 땅이 산업공상 수직계급 주술에 사로잡힌 봉건 사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붓글씨나 서화는 예술이라기보다는 반듯한 글씨, 똑같은 모방을 반복하는 가운데 필치 실력을 쌓는 것이 태생 동기며 목적이다. 겸해 수양과 돌을 닦는 데도 도움이 될 듯하다. 천하명필이라는 걸 또 잘 썼구나. 전형을 충실히 따랐구나 하는 감정만 자아내는 정도이지. 붓글씨나 서화가 영혼의 감동을 유발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정도의 감성 글귀는 굳이 서예가 아니더라도 굵직한 펜으로 쓴 고딕체 라틴어 경구나 각종 교소문을 쓴 유필 힌두어, 히브리어에서도 그만한 또는 그보다 나은 멋이나 감동을 발견할 수 있다. 서예 서화가 한자 문화권인 모화권에서는 예술이 될 수도 있지만 회화나 클래식, 시랍, 신화서처럼 세계성,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어 완전한 예술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붓글씨 자체가 예술이 아니냐는 것은 하나도 중요치 않다. 문제는 예술성 내재 유무인데 그 포인트는 보이지 않지. 그저 지체 높은 사람 글씨라고 예술이라고 한다면 문명에 대한 모욕이다. 누군가의 영혼에 안착할 수 있는 내실을 갖춘 서체라면 당연히 예술이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글씨다. 음악가들, 문학가들, 미술가들, 배우이든 연예인, 정치가, 기업가 등 누구라도 그가 권세가 유명인이라고 해서 그들의 작품은 예술이고 장사, 미사, 문명시라고 해서 그들의 작품들은 다 비예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해 피아노는 예술이고 사진이나 서예는 예술이 아니다 하는 식의 명분이죠. 흑백 논리도 핀트가 빗나갔다. 인간의 영혼에 충격을 가해 울림을 주는 것은 예술만이 아니다.
전쟁, 권력, 교적, 과학, 경전, 파시즘 등의 예술과는 거리가 먼 상황도 인간의 영혼을 울리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비예술들은 대부분 비인간적, 이상적 데마고기 등등 자아의 소모를 유도하는 특징이 있다. 비예술들은 미추에 앞서 영혼에 왔다 갔다 해도 그 심연의 끝은 하나같이 화석이나 1차원 절망을 내포하고 있다. 즉 수용자를 사회적으로 속박시키려 드는 속성이 있다. 그에 반해 예술은 어떤 흉측한 서술이나 적나라한 묘사를 했다 해도 그 도상이나 심연의 감동과 희망을 내포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자유적 행복의 자각과 방향을 운명으로 안긴다. 아테나 ابسوليتي 알그래피 앤 포르노그래피 예술과 비예술론의 한 알고리적인 예술과 예술 문제는 인류의 오랜 숙제다. 특정 작품을 두고 예술과 예술을 논할 때는 주제와 지향점, 구성과 제재, 미학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드러난 기호만 평가할 때는 각각 사용된 성애성 기호와 충동성 기호의 예술성 여부를 주로 파악한다. 예술과 예술 논쟁은 어떤 상업적 문화적 논쟁이기에 앞서 예술의 비평 차원에서 먼저 다루어졌고 또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술이나 예술이 하는 문제는 성이 주제가 되거나 제재, 소재로 활용한 글과 그림 등을 평가하고 그 성격을 지정하는 일이다. 여타 일반적 주제, 스토리, 소재를 쓴 작품들은 예술이냐 예술적이냐의 판별의 작품 비평의 핵심이다. 넓게 보면 예술을 관련해 하는 것도 비평의 한 항목에 포함되나 이 아젠다만큼은 동서고금 이래로 큰 비중을 띈 논쟁거리로 회자되어 왔기에 따로 떼어 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일 정성에 한정된 짐승들과는 달리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상식성, 충동성, 성애성 등 4차원성으로 구조되었다. 어떤 로망스와 관련된 재반작품이 보는 이들의 원초적 충동욕정이나 성애욕만 고무시킨다면 그것은 예술이 아니다. 울컥 배설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하는 성격이라면 그건 야동, 포스터, 술집, 간판, 마담 엠마누엘 같은 음란물이다. 그러나 포르노, 에로스 등 예술도 인간의 자연발생적 4대 성성의 이론이며 등가성을 띠기에 단순히 선악이나 우열로 재단할 수 없다. 다만 그 각각의 정체성과 고유 가치와 역할은 분명히 각성하고 지정해야 합니다. 예술이 되자면 한번 배설하고 즐기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 연인과 아로나스피아를 향유하려면 사정 및 쾌락과 더불어 둘 다 자의적으로 식물의 염락소를 탐구하고 북극의 빙하들의 구조를 탐구하고 사라사막을 같이 횡단하고 하루 종일 관상기도를 함께하는 등 진실된 온정을 공유해야 가능하듯이 예술도 그와 같다. 특정 작품이
예술의 품격을 지니자면 그 관조자와 자아의 동질성과 영혼의 동동요를 사고토대로 공유해야 가능하다. 뺏어라고 즐기는 것을 주관하는 충동욕이나 성애욕은 자아에 의해 컨트롤되며 탐구나 이성행위를 주관하는 성애욕은 영혼에 의해 컨트롤되기 때문이다. 곧 그 심판 과정을 강물처럼 유유히 통과한 작품이 예술이다. 인간의 몸 자체에 대한 미학성을 추구하는 누드도 있다. 이 경우 남성의 신체보다는 여체를 주로 오브제나 포럼, 테마로 채택하는데 부드러운 표면, 곡선, 선명한 명암, 신비감, 관능미 등의 미학적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수려한 때문이다. 중세 이태리 미술의 거장 미켈란젤로는 누드와 및 수관화 등을 독자적으로 묘사한 섹슈얼리티 미술의 대가였다. 일단에서 시스티나 대성당의 천지, 창조 등의 장중하고 성스러운 종교화들만 보고 그를 가브리엘 천사쯤으로 여기고들 있지만, 그러나 그는 일찍이 여체에 도착되어 다수의 포르노그래피, 에로티시즘 회화와 조사 작품을 해오면서 누디티 미술의 대가로 자리하게 된다. 그의 성화나 성조각들도 그만의 수려한 나체풍 묘사들이 짙게 배어 있다. 일반적으로 누드 에로스성 섹슈얼리티 작품은 10층 8구 혐오와 천막을 수반하는 탓에 그대로부터 가장 난해한 알고리즘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타고난 성향에 미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미켈란젤로는 나체화나 에로티시즘 미술의 회화 조소 작품에 일찍이 전착했고 독자적 펠리스를 지니게 되었다. 미켈란젤로처럼 줄리오 로마노, 피카소, 모델리아니, 구스타프 클림트 등 세계적 화가들도 누드와 에로티시즘 회화에 일가견을 지닌다. 그들의 성적 스케일이나 템플릿은 미학성, 완성도 등 작품성도 뛰어났다. 수려한 누디티 성애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미술적 섹슈얼리티 시니피아가 천부적이라는 증거다. 상징적이면서 리버럴한 고차원적 스케일, 독자성들이 그들이 더없이 원색적이고 적나라한 누드 성애 작품들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근본 바탕이 되었다. 폴크 실렌도르프 감독의 영화 양철북은 주인공인 7살짜리 어린아이 오스카가 가정부와 친밀함을 넘어 성적으로 묘한 관계를 빚더니 급기야 임신까지 시키는 기상천외의 한 스토리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숨은 주제는 한 정직한 개성의 상징적 아바타인 어린아이 오스카는 세상의 부조리와 왜곡에
한거에 스스로 성장을 거부한 채 순수한 동심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타락한 세상에 대한 나름의 절규여 한거이다. 그 와중에 인간 본능도 숨김없이 드러내는데, 이는 인간의 환경이 선악, 우열, 정동 등 어떤 경우이든 성욕 발휘하는 불강력적 자연현상임을 암시한다. 어린아이가 성장을 거부할 만큼 부패하고 경직된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의식 이면에는 인간이면 누구나 순수한 혼신이 상통하는 세상에 대한 갈망이 깊게 배어있다. 거짓 없는 진실한 세상을 갈망하는 순수한 동심, 야비하고 표리부동한 기성사회의 나름의 방식으로 한거하는 순수 메타포를 관객들은 느낄 수 있다. 미성년자의 기상천외한 성적 반응이 나오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 성선설 페이소스를 담아냈기에 관객들을 가변적 정신을 넘어 불변적 정신의 일정 부분까지 감동시킨다. 결과적으로 이 핑크 스크린은 미성년과 어른의 성적 관계가 묘사되어 있음에도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내재된 메시지를 해석 강과하는 1차원 페르소나들에게는 여지없이 외설이다. 그러나 예술이냐 예술이냐의 비평 관점은 글로벌 시대를 사는 4차원 문명인들의 기준이다. 7, 80년대 미국의 천재 사진가로 추앙받는 메이플 소프는 사진활동 초창기인 70년대에 앤디 워홀이 만든 잡지 인터뷰의 소속 사진가로 활동한다. 그러면서 자신도 멤버인 게이, 샤디, 매저키즘 세계의 황량한 루트를 네거티브 필름에 담는다. 이후 본격적으로 게이들을 테마로 한 피사체를 다루는데, 주로 흑인, 백인, 그리고 꽃 등 사물들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어느 때는 포르노그래피가 또는 에로티시즘 주조이나 그 각각의 비린내 풍기는 선정성들은 강박관념판 삼색 스펙트럼으로 변질돼 질펀한 음란으로 발현된다. 빛과 구성, 인화 등의 작업은 이상적 미를 중시하는 고전주의적 조형주의를 기반한다. 자의적 악마 마인드로 기존의 도덕과 윤리를 거부하는 퇴폐적 낭만주의를 추종한다. 남녀 양성 존재의 공인, 이 세 가지 카테고리는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병행해 표출되기도 한다. 전형적 꽃이나 초상 등의 고전주의적 조형주의는 남녀 양성성의 원초적 욕망과 혼합되기도 하고, 양성애적 욕망은 음란 퇴폐판 낭만주의와 혼재된다. 곧 메이플의 창작 기조는 전통 자학 창조를 융합시킨 독자적 섹슈얼리티 이야기다.
그것은 그만의 포르노그래피판 변증법으로 문명인들의 이성, 독성, 감성의 질량과 밀도를 한층 더 확장하고 견고히 한다. 심리학자 겸 사진작가인 헬렌 테머의 누드 사진들은 누드가 예술이 되자면 어떠해야 되는지를 극명히 보여준다. 바디스케이프라는 독자적 기법으로 인간의 누드, 자연, 사물 등을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승화시켜 작품한다. 인간의 본능적 충동력이 벌거벗은 대자연과 대칭화되면서 그 둘의 성적, 자연적, 유기적 등치성을 토착하는 역설적 주제가 실려있다. 기법상으로도 그간 수탁에 나온 자연 속의 누드라는 고정 틀에서 벗어나 누드 속의 자연이라는 독창적 포럼을 창안해 작품화한다. 자연이 인간을 품는다. 그러나 누드는 오히려 자연을 품는다는 독자적 알고리즘을 내재시켰다. 그런 탈매너리즘적 패러독스적 독창적 해안이 거의 누드를 여타 일반적 누드에서 나타나는 말초신경 자극 이조의 원초적 노출이나 탐닉의 차원이 아니라 영혼의 감성의 현을 치는 4차원적 초감성을 끌어낸다. 인류 최고의 업적 소돔 120일은 소설인가 외설인가? 사두구작의 장편 소설 소돔의 120일 또는 방탕유약교. 거기에 나오는 4명의 사티리오시스 행정 레짐들을 세상은 리베르등으로 지칭한다. 사부 4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소설은 루이 14세 치적 마렵을 배경으로 공작, 사교, 세리, 판사 등 사회 지도층들의 성적 파행을 그린 소설이다. 이들 귀족 리베르등들은 일탈적 변태 성욕을 만끽하기 위해 돈을 출연해 고립된 시골에 웅장한 성을 지어놓고 파리 최고의 미소년, 두쟁이 늙은 장녀 그리고 각자의 딸 등 42명을 데리고 와서 120일 동안 고보섹스, 스카톨로지, 피과학성 등 포르노를 일삼는다. 이 소설은 머리말과 본문 1에서 4부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말은 등장인물 소개와 향락 행위의 준비 과정을 설명한다. 그러나 일부만 완성판이고 2, 3, 4부는 미완성판으로 11월에서 인년 2월까지 4개월 120일간 저지른 기이한 섹스 파티로 구성된다. 등장인물 브랑지스 50세 공작, 브랑지스 동생 45세 주교,
듀르세 53세 징수관, 키르발 60세 법원장, 각각의 딸, 네 명의 양시장 레짐들은 각기 딸을 데려와 서로 맞받고 아내로 삼는다. 콩스탕스 22세 징수관의 딸로 공작의 아내, 아델라이드 20세 법원장의 딸로 징수관의 아내, 쥘리 24세 공작의 딸로 법원장의 아내, 알린 18세 주교의 딸로 4명의 공동소유 아내, 여자 이야기꾼 4명, 주요 스토리텔러인 그녀들은 각자 한 달 동안 매일 5가지씩의 기묘한 이야기를 하게 되며 그 이야기에 몰입된 4명이 각가지 포르노 실행, 디클로 48세 숨지는 매술력과 쾌락욕, 샹빌 50세 남자와 여자의 특별한 음란 배설, 마르텐 52세 다양한 범죄설, 데그랑제 56세 다양한 고통설, 여타 등장인물, 남색한 때물을 지닌 남자 마장 8명, 미소년 8명, 미소녀 8명, 하녀 4명, 여자 요리사 6명, 색광들의 하루 일과 10시 일어나자마자 소녀 1명씩 농락, 11시 4명 모두 소녀들 침대에서 아침 식사, 13시 화장실 가기, 14시 남녀 혼재 식사, 15시 4명씩 점심, 17시 음적실에서 커피 술 즐기기, 18시 집회실에서 리얼한 이야기꾼의 영육 몰입, 22시 저녁 먹고 집회실에서 서프라이즈, 갱레이프 등 포르노 향연, 2시 헌팅 파티, 소돔 121의 실체, 사드는 자유를 박탈당한 감옥에서 자의반 다의반 소설을 쓰기로 결심하고 매일 시간을 정해 집요하게 매달렸다. 장편 소설 소돔 121은 사드 부작이 1783년 평생 감옥에서 쓰기 시작해 1785년 말 바스티유 감옥에서 끝냈다. 애초 폭 11.5cm, 길이 11.1cm짜리 두루마리 원고 형태였다.
수감 중이라 압수당하지 않기 위해 자그마한 종이들의 깨알 같은 글씨로 써서 이어 붙여 두루마리를 만들어 감옥 석벽 틈에 숨겼다. 4명의 스토리텔러들이 하루에 5이야기씩 한 달 동안 120개의 이야기를 하며 전체 600개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음란 폐소로 회자되는 이 소설은 120일 동안 각기 딸과 와이프를 반기하는 등 이 기이한 변태 행위들이 이어지는데 추악하기가 상상을 따돌린다. 잔인하고 저열하고 흉악한 악마들의 변태짓은 독자들의 구역질과 공황을 야기해 자아를 정복하고 영혼까지 파고든다. 시간이 경과하자 기존의 파행으로는 만족을 못한 4명의 리베르탱들의 행동은 더 그로테스크해 하고 과격해진다. 기이한 방법으로 세리즘 매저키즘을 사용한 뒤 고문에 이어 살상까지 저지른다. 소돔 121의 방탕한 리베르탱들은 자신들이 조성한 완벽한 틀 속에서 육체가 이끄는 대로 갖가지 변태 행위로 쾌락과 욕망을 충족한다. 제1부의 30일을 방탕한 섹스 파티를 보내면서 일견 과잉 쾌락에 대한 자성도 나오는데 쾌락은 욕망이다. 쾌락은 욕망할 때만 쾌락이며 그것이 충족되면 욕망은 지속되지도 생명력도 상실한다. 그 다음에 욕망의 충족은 욕망에 반한다. 무형의 것을 잡으려니 한없는 조건만 있을 뿐 쾌락은 도달할 수 없는 무한한 불가능이다. 도달하면 안 된다. 처음 등장한 46명 중 120일 후 3월 1일에 파리로 살아서 들어온 사람은 4명의 권력자와 딸 1명, 이야기꾼 4명, 마장 4명, 요리사 3명 등 모두 16명 뿐이다. 나머지 30명은 학대와 고문 등 각가지 음란 퇴폐 제전의 제물로 바쳐졌다. 소돔 121은 포르노와 에로티시즘의 완벽한 전형이다. 사드 후자는 젊었을 때 한 매춘부를 촛불로 지지고 밧줄로 꽁꽁 묶고 기이한 단말말을 요도하는 등 폭력을 가해 성적 쾌감을 얻다가 들켜 감옥에 갇힌다. 수감 생활 중 그때의 경험을 바탕에서 장편 소설 소돔 120을 썼는데 외설, 엽기, 폭력, 반통령, 반인권, 반교회, 살인 등등 기상천외하고 극악무도한 음란 폐소를 늘어놓는다. 주로 대상으로부터 성적 쾌감을 구하기 위한 독단적 과학행위로 묘사된 이 소설은 거칠고 노골적인 미성어를 상습적으로 남용한다. 특히 4명의 루베르탱들이 입은 엽삭술과 욕설의 백과사전으로 음습하고 걸쭉하기 그지없다. 남녀 성기의 별칭도 잡다하게 만들어 시의 적절히 배치한다. 소설에서 사드는 쾌락을 향한 강박적
편집광적 문체를 내내 고집한다. 그런데 그 편집증이 역설적으로 논리적 문장을 만들어낸다. 편집증은 본시 집요하다 보니 저절로 논리적 연결점의 꼬리를 물게 된다. 치밀한 집착은 망상과 희망사항을 수사와 장식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계산한 논리다. 1차원적 자폐아처럼 첫 11호의 제1부에는 주인공들의 잔혹한 고어물과 고약한 스카톨로지가 주류를 이루어 인간 본성과 쾌락에 대한 탐구가 펼쳐진다. 후반부는 미완성의 라이너 노트 패턴이다. 특히 제3부의 과학살인은 달소설적 파라텍스트 설정문이다. 4명이 각각 음당 패설을 늘어놓지만 아이디어는 금방 바닥을 드러내 12월부터는 몇 빠진 에피소드를 그나마도 지문으로 얽어물린다. 600여 개의 음란 패설 픽션을 만들다 보니 벅찼는지 갈수록 중북의 자탕 삼탕에 처음만 좀 괜찮았지 대체로 날립니다. 소설 서돔 121호는 결코 매끈한 필력이 아니라 험악하고 야만스럽다. 집필 당시의 시공적 열악한 환경 탓도 있지만 사드는 자꾸 의로 미련 문필을 거부했다. 시니피안과 시니피에는 유기적이어야 한다며 사드의 소설 유방 철학과 지스틴도 서동의 121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편집광적 괴랄과 폭력이 난무한 포르노그래피로 그 시기 장식이다. 사드 후작의 발상과 실험을 거쳐 거의 여러 소설 작품에서 묘사되는 세디즘은 인류의 전인 미답의 음란 퇴폐 문화의 결정판으로 손색이 없다. 미완성으로 끝난 서돔 120일 초고는 훗날 혁명군들의 바스티오 감옥 습격으로 그나마 분실된다. 우여곡절 끝에 원군은 되찾았고 사드 후작이 죽은 한참 뒤인 1932년경 제목과 저자를 익명 처리해 출간하나 초판 검열에서 되찾았는다. 그런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나 출판을 했지만 사드 후작의 모국인 프랑스에서조차 낯뜨거워 1957년까지 금서로 지정해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불가능했다. 사드와 서돔 121은 인류사 음란 패설의 대표적 텍스트이다. 이 소설은 저열하고 악랄하고 퇴폐스럽기 그지없는 작품이라 맨정신에 이걸 보았다간 대경실색해 정신병원 행위 십상이다. 어떻든 사드의 영향으로 이후 세계적으로 세디즘과 포르노가 빈번하게 행해진다. 독일의 정신의학자 크라프트 에빙은 저서 광교와 성에서 현재 서돔 120일에 묘사된 것과 유사한 성행위들이 세계적으로 숱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인간 본성 속에 숨어있는 과학적 변태적 속성의
자연적인 발현이라고 지적했다. 20세기 이전까지 사드는 이상 성욕자 미치광이로 전 세계적 타도의 대상이었다. 21세기 소설가 필리프 솔레르스는 18세기 거대한 자유의 파도가 사드를 만들었다. 19세기는 그를 검열하고 내버리기 위해 애를 썼다. 20세기는 사드를 온통 부정성으로 올가매려 덤볐다. 21세기 초문명기는 더도 덜도 아닌 실체 그대로의 사드를 고찰한다고 사드를 평가한다. 금세기 들어 비평가들은 드사드라는 이름은 거의 독보적 전임미담의 세계가 인간의 심오함에 깊숙이 자리한 치명적인 영역의 비밀들을 폭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현대 들어서는 문학과 언어학, 철학, 종교, 기하학 등 거의 모든 인간성 담론에 사드와 세디즘은 등장하고 있다. 현대인 누구나 사드적이다. 사드는 생경한 과학 포르노를 파렴치하게 인류에 내던졌다. 그런데도 인류는 사드의 세디즘에서 악랄함, 혐오, 에고이즘과 동시에 휴머니즘과 고아의 성사의 깊은 페이소스도 부여받았다. 악과 열은 누가 만들었는가? 세티리오시스를 누가 만들었는가? 쾌락은 사드만 차지했는가? 횡령하지 않았는가? 여타 인간들이. 사드 덕분에 앙시앙 레짐들이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이중인격 무대는 막을 내렸다. 인간의 본능이다. 사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었으니 사드가 아니라 인간이 책임져야 한다. 인류의 악이 무엇인지, 열이 무엇인지, 포르노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가르쳐 준 것이 사드의 역할이다. 열이든 악이든 충동력이든 인간으로부터 파생되는 1차원적 우행들을 감추지 말고 그 실상을 가감없이 드러내야 미래의 방향이 잡힌다. 추가 미가 되자면 추를 알아야 되고 악이 선이 되자면 악을 알아야 되며 포르노를 알아야 포스포르노를 알게 된다. 그래야 1차원이 2차, 3차, 4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후장은 인류 포르노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구체적 미션을 제시한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실증적 각도에서 해부한 인간학의 석학이다. 21세기 현존 인류의 성성은 4차원성으로 구조되었다. 생식성, 충동성, 성애성이다. 사드 의작은 난사파기만 한 충동성의 실체를 객관하고 드러내고 증거했다. 그를 기화로 성애성과 성애성이라는 인간 성성의 문명화를 촉진시켰다. 특히 인류 최후의 문명기에 형성된 인간 성성 아롤라스를 각성하게 된 것도 사드 의작의 단계적 시대적 각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나아가 성애성을 바탕에 완전한 사랑을 각성하게 된 것도 후자의 확증 편향적 성성 섹터 제시 덕분이었다. 현대 문명사회에서 막시즘과 막스가 동의어로 사용되듯 세디즘과 사드는 동의어로 사용된다.
세디즘은 어느덧 문명과 문명의 원소로 자리하게 되었다. 사대의 표면은 음란 퇴폐의 극단을 달리지만 그 심해는 인간 본연의 적나라한 본능과 실체로 넘실대고 있다. 그 넘실거리는 파도는 격정의 폭풍을 몰아치지만 근데 잔잔한 각성과 성찰과 안위를 인간 영혼에 안긴다. 그 사드와 소돔 121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다른 이름이므로 외설이 아니라 예술이다. 결론. 특정 누드 네이키드가 예술의 품격이 들자면 인간 영혼의 일부분이라도 감동시킬 수 있는 주제나 작품성, 미학성, 완성도가 내재되어야 한다. 작품을 대하는 관객들이 트리플 룰에 따라 감각과 객체 자아와 주체자의 단계적인 평가를 넘어 영혼에 와 닿아야 한다. 오감과 말초신경 등의 관찰을 넘어 객체자의 평가를 넘어 주체자의 정밀 평가를 넘어 영혼의 심판을 통과해야 예술좌가 기다린다. 인간의 말초신경이나 걸른 원성물 또는 자아도 충족치 못하는 함량 미달 작품은 당연히 예술이요 비예술이며 누드가 아니라 네이키드이다. 기질 그들의 작품성은 상품이나 광고가 정확한 지정이다. 그것은 또한 삼류 대중유행과 영화 또는 각종 포르노그래피와 다름 아니다. 누드이든 여타 나체 작품이든 예술이 되자면 필히 인간의 영혼을 감동시켜야 한다. 그 충격의 포럼이나 마티리얼 구도가 선악이든 우열이든 미추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하는 관객들의 영혼이 자연적으로 느낌이든 깨달음이든 여운이든 영원한 찬양으로 수용 가능해야 한다. 영원 불변의 아우라를 지녀야만 된다. 그것은 그 힘의 정수가 현재나 미래의 인간 영역의 밀도와 질량을 보다 견고하고 다채롭게 만드는 아름다운 희망의 원소로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인간에게는 돈, 권력, 명예, 지식, 섹스 등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희열과 행복감이 있다. 그 희열과 행복은 기복 없는 행복이다. 돈과 권력, 지식, 파시즘, 섹스 등은 상대적, 한시적, 국부적, 유동적 행복을 주나 예술은 피하 구분이 없이 포괄적으로 무한한 행복을 발생시키고 전이시키고 잠재된다. 예술이 빈약한 사회는 빈부, 행불행의 기복이 심하고 비열한 경쟁이 난무한다. 예술적이거나 1차원 예술들이 판치는 사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인류 누구에게나 아름다움과 안위를 주는 보편 타당한 예술이 생활화된 사회는 심리적 박애, 평등, 공존의식이 일반화되어 안정적이며 파인플레이가 보편화되어 있다. 그것이 자아 주조사회와 영혼 주조사회의 차이점으로
문명과 야만을 가른다. 바흐의 지선율 첼로, 피카소의 빵체 캔버스, 랭보의 바람구도 시상들은 돈이나 권력, 물리학 등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기쁨과 행복을 준다. 그것이 예술의 존재 당위성이며 인간이 예술을 갈망하는 이유이다. 자연은 동물의 예술이고 예술은 인간의 자연이다. 예술은 영혼과 자아를 각성한 21세기 투파이 원숭이들의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의 눈부신 앙상블의 결정체이다. 인간의 문명화 노력은 곧 예술화 노력이며 문명의 끝은 아름다움이다. 예술과 외설론 마지막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